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형건설과 부동산 PF 소식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한국은행에서도 부동산 PF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내년인데요.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대형 건설을 시작으로 PF 위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터진다는 이야기도 많긴 했는데요. 그 전까지 버티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태형 건설뿐만 아니라 PF에 투자한 금융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PF 부실이 다른 사업장에서 터지면서 이제 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을 거와 이런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올해 끝자락에 부동산 PF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한은은 통화 신용 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냈는데요. 내년에 이제 금융 시스템의 경우에 규제 수준을 웃도는 높은 자본 비율을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겠으나 이 부동산 PF와 관련된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한국은행은 어제 낸 이제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은에 따르면 지금 GDP 대비 기업 신용 비율이 올해 2분기 기준 124%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요. 이 대출도 대출인데 지금 이 쏠림 현상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업 대출이 175조 원, 건설업 대출이 44조 원이 늘어서 이 전체 대출 증가의 38%를 차지했어요. 거의 40% 정도 되죠. 거기다 지금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이 비은행 예금 기관에서 이제 대출의 절반이 지금 건설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 변동의 건전성이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지금 부동산 대출이 GDP를 넘어서 공급이 되면서 이제 금융 시스템 내 자원 배분 효율성이 저하됐다고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F 사업을 재평가해서 이제 지원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네, 한국은행도 이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부동산 PF로 위험해질 수 있는 이 자금 시장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안정 방안 좀 가지고 있나요? 네, 한은은 필요시에 이제 유동성 공급, 채권 매입 등의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통화 기조 장기화로 이제 취약 부분의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죠. 이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이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리스크에도 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가계 기업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PF 부실,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신용 리스크를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요. 이제 중장기적 부채 구조 개선과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이제 건전성 개선 방안도 이제 모색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자금 시장에서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금 경색 위기 시에 이제 보다 빠르게 단기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RP 대상 기관에 이 자산 운용사와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RP 대상 이제 기관을 확대하면 이제 올해 초에 발생했던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은이 이제 RP를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은행하고 지금 일부 증권사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관이 이제 넓어지는 것이죠. 자산운용사나 새마을금고로요. 새마을금고가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국고채를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이제 RP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RP라는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의 시장 참가자들을 늘려서 이제 단기 자금 시장 유동성 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한국은행이 결국 환매 조건부 채권, RP 같은 것들을 이제 매입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 시기나 그 규모가 이제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당분간 그 통화 정책 쪽에서 보면 긴축 기조를 좀 이어가겠다고 좀 얘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은 하지만 이제 기준금리로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 한은의 주요 목표는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이 물가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는 내년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이 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가계부채도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에 유의해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통화 긴축의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이제 가계부채 등의 이제 문제를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한국은행이 일단은 현재의 긴축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동산 PF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측도 시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PF와 관련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부동산 PF 위기 대응에 8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푼다라는 소식인데요. 중앙은행과 별개로 정부 역시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서 시장 우려를 좀 해소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태형건설에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해서 이제 현재 운용 중인 시장 안정 조치를 필요하면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를 이제 임명을 했는데요. 이 최상목 장관이 임명되고 임기 첫 업무날에 이렇게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이제 PF 문제를 정부의 제1 현안으로 이제 주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장 안정 조치라는 게 이제 정책 금융기관이 회사채나 CP, 뭐 PF 관련 채권을 사들이거나 이제 PF 보증을 지원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서 뭐 돈맥 경화 현상이 발생해서 금리가 치솟고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뭐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유동성 제공을 위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 자금을 이제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또 PF나 이제 건설 지원 조치가 계속 또 순차적으로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85조 원의 이제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가 85조 원보다 더 돈을 풀어서 이제 리스크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 태양건설 관련 익스포저가 지금 뭐 금융권 총 자산의 0.09% 수준이어서 뭐 아직은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또 봤고요. 금융권이 스스로 이제 충당급 적립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정부가 이제 최소 8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였고 그렇다면 또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제 PF 사업장 연착륙을 위해서 이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을 하고요. 이제 대주단 협약으로 사업장 재구조화를 이제 촉진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제 분양 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을 통해서 원활한 입주를 지원한 한편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분양 대금도 이제 환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뭐 태형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뭐 금융기관의 채무를 1년 유예해주거나 아니면 금리 감면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태형건설에 대해서는 이제 태형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전제로 해서 이제 엄정한 구조적 원칙을 통해 이제 태형건설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19년 만에 2년 연속 고물가, 공공요금 역대 최대 급등 소식입니다. 올해 보면 마트 같은 데서 가보면 체감상 물가가 참 높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고물가가 좀 확인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가 2년째 지금 3% 넘게 오르고 있어요. 이 고물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올해 소비자 물가는 작년보다 3.6% 올랐는데요. 이게 뭐 지난해 5.1%보다는 상승률이 낮았지만 여전히 3%의 고물가가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 2년 연속 물가가 3% 이상 오른 게요. 이게 2003년과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뭐 장기간 0%에서 1%대 뭐 저물가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제 저금리와 글로벌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이제 고물가 기조가 이어졌고요. 지난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의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뭐 소비자 물가가 5.1% 상승해서
지금 외환 위기 당시에 1998년에 7.5%가 뛰었었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작년보다 4% 상승해서 2년 연속 4%대를 유지를 했고요. 네, 올해 CPI와 근원 CPI가 작년보다는 그 상승률이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렇다면 올해 물가를 끌어올린 좀 대표적인 품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올해 물가 상승의 주범은 역시 공공요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 인상으로 20%가 뛰었어요. 네. 이는 통계 집계를 한 이후 역대 최대 폭입니다. 역시 지정학적 우려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농축수산물도 3.1% 올라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여름에는 폭염, 가을에는 이상 저온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서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사과와 귤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외식이 포함되는 개인 서비스 물가도 4.8% 올랐고요.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서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 상승폭은 이제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달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 동월 대비 3.2% 올라서 전월 3.3%와 이제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역시 농산물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서 물가를 끌어올렸고요. 이제 한파 영향으로 일부 신선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신선식품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올해 물가가 오르는 데는 이 공공요금 인상이 좀 큰 작용을 했네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 물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이 이제 안정되고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지 않으면은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 물가가 좀 둔화할 것으로 봤는데 이 속도가 그래도 좀 완만할 것이다. 그래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향후 물가 전망 경로상에 이제 유가나 농산물 가격 추이, 누적된 이제 비용 압력 등의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가지만 내년 4분기 이후에나 2%인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약 2% 중반대로 예상을 했고요. 이 기획재정부는 이제 근원 물가 둔화 흐름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이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다만 지금 겨울철 기상 여건과 지금 수혜주 운하, 이제 통행 차질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가 흐름을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